반갑습니다. 정철입니다. 자, 25년 2차 경찰 시험 끝났습니다. 그동안 이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시험 결과가 좋은 친구들은 부상 없이 그 다음 절차들 잘 진행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제복을 반드시 입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쉽지만 우리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 해설 강의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합격한 친구들, 이 친구들은 실력이 되겠죠. 이번 시험 특징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소 지엽적인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고 평이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잘 보신 분들한테는 거의 뭐 필요 없는 해설 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뭐 다 알았으면 합격했겠죠. 그죠? 모르니까 합격을 못한 거죠. 그런 친구들은 나의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되새겨보고 보완을 해서 내년 시험을 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해설 강의를 하는 겁니다. 쉬운데 뭔 해설 강의냐? 음,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출제 비율에 있어서는요, 어떻습니까? 거의 정확하게 지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경찰 행정법에서 한 문제가 덜 나왔고, 분야별 경찰 활동에서 한 문제가 더 나왔습니다. 이건 거의 지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에 있어서 이제 판례 문제가 기존엔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엔 두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많이 나온 겁니까, 지금? 조문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례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시험 당일이죠. 교수님들을 만났어요. 거의 매년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수들은 조문 문제 싫어해. 음. 근데 이번 시험 어떻습니까? 조문 문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예측을 해서 그 예측대로 공부하는 것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옳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시험이 조문이 많이 나왔다. 그럼 26년 1차도 많이 나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때는 판례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행정법스러운 내용들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범위를 넓히는 것도 바람직한 공부 방법은 아니죠. 이 범위는요, 선생님들이 잡아주시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강조하시는 부분들, 그걸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게 다 됐다. 그러면 그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더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시면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조문 문제가 나오고 판례 문제가 별로 안 나왔다라고 해서 내년에도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골고루 나올 수 있는 그 범위를 잘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골고루 다 숙지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번 시험의 특징을 살짝 한번 보면은요. 판례 비중이 두 문제로 감소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조문 문제가 줄을 잃었다. 그리고 대부분 옳지 않은 것을 찾는 형식으로 나왔다라는 것. 이게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체감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수 문제도 그렇고요. 쉽게 나왔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또 해버리니까 틀린 거 하나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 여러분들이 두 지문 정도 몰랐다 하더라도 정확한 답이 있기도 하고요. 세 지문은 익숙한데 하나는 몰라. 근데 세 지문은 정확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를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게 제가 쉽게 풀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친구들, 이번에 합격을 예상했던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은 어떤 문제를 갖다 놔도 자기가 안 본 것들, 자기가 숙지 안 된 것들은 힘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형법이 어려웠다 이런 소리도 제가 듣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긴장감이라든지, 그리고 합격에 이제 가까워진 친구들은요, 합격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문제 찍는데 손이 막 떨릴 겁니다. 그 정도로 긴장이 돼요. 그런 상태에서는 평상시에 풀 때보다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후적 관점에서는 중합니다. 사후적 관점에서는 중하지만 현장에서의 그 체감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는 중정도의 난이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뭐 전부 다 말씀드린 부분들이니까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을 대비하셔야 되는 우리 뭐 경간 학생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순경 준비하는 친구들, 좀 약간 공포 영화 같았죠. 그래서 좀 색깔을 넣습니다. 다시. 경찰에게 불안하면 정진청과 함께 차근차근 이해를 하면서 암기할 것은 확실하게 하고, 어렵게 암기하면 안 됩니다. 암기도 쉽게 기억이 나게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내용과 연결을 해서 이해를 전제로 암기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는 정진청과 같이 하시면 내년에 반드시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멋진 제복을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커리라든지 교재에 관련된 부분들, 경찰학 접근 방법이라든지 공부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9월 8일 날 2시에 유튜브라든지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함께 해주시면 커리를 함께 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뭐 3만 원 상당의 할인권, 할인 쿠폰도 이걸 같이 수강하신 친구들한테는 드릴 예정입니다. 아이 뭐 3만 원 가지고 그래봤자 비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저.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분들 부담 안 가게끔 가격 책정을 하니까요. 거기에서 또 3만 원 더 할인되는 거예요. 꼭 장사꾼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걸 사이트 유지하고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9월 8일 날 함께 우리 경찰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경찰의 분류. 자, 이거는 거의 뭐 우리 경찰 수험생들이 맞추셨을 건데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예방경찰, 진압경찰, 반례진 다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목삼겹 행사, 목적과 임무에 따라, 그리고 뭐 삼권 분립 사상에 따라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업무의 독자성 여부에 따라서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구분을 하고요. 자, 4번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이거는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을 하는 건데 이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어떤 경찰? 형식적. 그러니까 우리 경찰 조직 내에서의 질서. 그러니까 질서는 뭡니까? 질서작용은 권력적인 수단. 권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봉사는 비권력적. 비권력적. 그래서 우리 경찰을 권력적 수단을 사용하느냐, 비권력적
수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건 뭐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그 다음에 2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틀린 부분을 다 찾아내야 되잖아요. 정확한 답이 확 보이면 쉽게 풀 수 있겠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 중심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 중심이다. 지금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여기가 작용, 그리고 여기가 조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건물 안에서 의장 지위를 받아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려면 사회 공공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빨리빨리 할게요. 테이프 빨리 감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스스로. 자, 그런데 국회는 어디예요? 그 지역, 그 범위 안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죠. 일반 통치권이 아니라 어떤 특별 권력에 의한 질서 유지 작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요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지 않는다라고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2번 X가 되겠고요. 실질적, 그러면 형식엔 들어가나요? 우리 조직법 내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건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경찰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죠. 그쵸? 정보경찰 우리 임무에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직무, 경직법에 우리 직무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 활동. 자,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논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행정경찰을 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경찰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형식에는 들어간다. 왜? 우리 조직법에서 임무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임무로.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3번.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찰 개념은 대륙법계, 영미법계 경찰 개념을 모두 반영하고 있죠. 대륙법계는 왜 그래요?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이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에 적용이 되었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베낀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작용법인 행정경찰 장정에 이식이 되는 거죠. 행정경찰 장정은 뭐와 뭐를 합해서 한문으로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위경죄 직결례와 일본 행정경찰 규칙,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만든 게 행정경찰 장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다 적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번 5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죠.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보호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해서 치안 유지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 행정경찰적 개념이 강조됐다? 아니죠. 영미법계죠. 그래서 X가 되겠고, 우리나라는 영미법계 경찰 개념의 영향으로 범죄 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고 있죠.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법 영역도 경찰의 고유 임무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대륙법계에서는 영미법계와 비교하여 경찰 통제를 위한 방법으로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 등의 사법적 통제가 주로 발달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해놨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라고 정의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공공의 안녕은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보호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그렇죠. 이거 우리 모의고사에서 풀고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공공의 안녕에는 법 질서의 불가침성이라든지 국가의 기능, 존립에 대한 불가침성이라든지 우리 개인적 법익 이런 것들에 대한 불가침성. 그럼 이 안녕의 요소인 우리 개인적 법익 이런 것들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녕이 더 높은 개념이다 라고 우리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옳은 내용이 되겠고, 공공의 안녕 요소 중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사법규범을 제외한 공법규범을 대상으로 한다.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자,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요 해설 보시면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 영역은 공공의 원칙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면 경찰 개입이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법적 보호가 적시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의 원조 없이는 법을 실현시키는 것이 무효화되거나 사실상 어려워질 때는 또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법규범을 제외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틀렸고, 공공의 질서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고, 공공의 질서란 당시 지배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 되고, 공공사회에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경찰의 기본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자, 인권 존중주의는 이건 많이 나왔던 거죠. 당연히 유추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규정이 없습니까? 규정이 있죠. 있죠. 그래서 여기다 지금 적어놨습니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이게 국자법 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여러분들이 푸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2번, 3번, 4번도 뭐 너무 이건 자주 나온 거라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국가경찰 제도와 비교해서 자치경찰 제도가 가지는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 자, 조직의 관료화로 인해 국민에 대한 봉사의식이 저하될 수 있는 것은 국가경찰의 단점이죠. 자, 지역주민, 경찰 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거는 자치경찰의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능률성보다 민주성이 확보된다라는 것. 자, 이것은 왜 장점으로 보냐면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자치경찰 제도 자체가 지역주민의 경찰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논의되는 거잖아요. 전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주성 확보가 된다라는 것은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 경찰의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국적으로 균등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 국가경찰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에 대한 것은 니은하고 디귿 정답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직군으로 진입하는 기회가 박탈된다. 뭡니까 이거? 기회가 차단되는 거잖아요. 기회의 차단. 기회의 차단. 그러면 이거는 우리 소맥 차차. 지금 술 못 먹죠. 소맥 못 먹어도 경찰 공식주가 소맥입니다. 소맥 차차 먹을 수 있다. 기억나시죠? 차별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너무 쉽죠. 자, 8번. 자, 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건데요. 자, 이것도 답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자,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 소속 기관장과 상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소명하고 상급자에게 뭐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않는데, 이게 반복되면은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해야 된다. 이 내용 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뭐 정답 바로 1번 문제가 바로 나와버렸어요. 뭐 나머지도 우리 뭐 다 아는 내용들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청탁금지법입니다. 소속 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 직무참여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죠. 우리가 이것도 공부했잖아요. 그쵸? 이런 거 신고하면 이런 공직자에 대해서 직무 참여 일시 중지라든지 대리자 지정이라든지 전보 조치 등을 하는데, 할 수 있는데, 그냥 얘한테 그 업무를 계속 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 그렇게 연결 지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2번, 3번, 4번
요것도 너무 쉬운 내용들이죠.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산하단체,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이건 옳은 내용이죠.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은 감사 대상자만 가능하며, 일단 여기가 잘못됐는데 계속 한번 봅시다.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해서 감사 책임자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적극행정 면책 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경찰청에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둔다. 이건 알고 있는 내용이죠. 면책심사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이것도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본 적이 없다. 만약에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지. 맞아.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이번 시험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고득점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설 자세히 넣어놨으니까 쭉 봐주시고요. 자, 범죄 예방입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다. 이거 계속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브렌팅햄, 파우스트 2차적 범죄 예방. 이거는 2차적 범죄 예방은 이제 누굽니까? 범죄자가 아니라 우범자들. 범죄자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상습범 대책 및 재범 억제를 지향하는 범죄 예방 전략을 말하며 교화, 개선, 전환제도에 중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요거는 몇 차예요? 상습범 대책 및 재범 억제. 이거는 3차입니다. 3차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교화, 개선. 이거 뭐예요? 이거 또 범죄자에 대해서 하는 거죠. 전환제도는 뭡니까? 우범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환제도가 뭐예요? 얘 벌 줄 거 벌 안 주고 사회봉사를 시킨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X가 되겠고요. 그러면 3번, 4번은 답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니은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디귿을 봐야죠. 샘슨 등이 주장한 집합효율성 이론은 공식적 사회통제, 즉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쵸? 그래서 이 집합효율성 이론이라는 게 뭐예요? 비공식적 통제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식적 사회통제, 경찰의 법 집행기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기출이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틀렸다.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이 틀린 거잖아요. 그럼 정답은 2번이다. 리을 안 읽고.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보더라도 일상활동 이론에서 우리 이거 삼각형 그려가지고 했었잖아요. 범죄자 그리고 타겟도 있어야 되고요. 감시의 부재. 요게 이 요소들이 충족이 될 때 범죄가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 공부했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굉장히 쉽게 나왔죠. 제가 토요일 날 교수님들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각 경찰 활동들이 많죠. 정보주도적 경찰 활동이라든지 뭐 스마트 폴리싱이라든지 되게 많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대학 교재도 보면은요, 어떤 특정 활동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다른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한 교재들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이제 교수님께서 요거를 요번에 정리를 싹 하신다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수험가에도 이게 정말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팍팍 치고 교수님 정말 좋은 겁니다. 이러고 그러고 왔습니다. 자, 이게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자꾸
어떤 시험에 나왔던 것 가지고 어떤 특정 단어에다 포인트를 맞춘다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정리가 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교수님들이 만드는 거니까, 정리를 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자,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 및 무질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경찰과 지역사회 양자를 참여시키는 협력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이거는 뭐 문제 없죠. 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그러니까 경찰력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때요? 이 지역에 가능성 있는 지역사회와 구성원들 함께 협력해서 지역의 어떤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 그것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죠. 2번,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와의 협력, 경찰 조직의 분권화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것도 옳은 내용입니다. 3번,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에는 경찰과 주민사회 의사소통 라인을 강화하는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그러니까 경찰과 주민들 간에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모든 프로그램들, 이건 굉장히 많겠죠. 그런 것들 제가 예시도 막 드렸고, 뭐 미국에서는 순찰차 옆에 1일 순찰 체험 해가지고 시민들 태우고 돌아다닌다라든지, 우리는 뭐 자율방범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활동들이. 자, 이런 것들이 이웃적 지향적 경찰활동이다. 4번,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효과성은 신고에 대한 경찰의 출동 시간으로 결정을 하며, 잘못됐죠. 능률성은 체포율과 적발 건수로 잘못됐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효과성은 시민의 협조, 능률성은 범죄의 무질서, 범죄와 무질서의 부재, 없는 것, 이것으로 능률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고요. 외국 경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이것도 뭐 쉽게 여러분들이 푸셨을 것 같습니다. 로버트 필경의 제안으로 수도경찰청이 성립되었다. 문제 없죠. 2차 세계대전 이후 비경찰화, 그리고 제가 이거 뭐 탈경찰화, 비경찰화 이런 용어들 조심하라고 그랬죠. 뭐 이게 뭐 큰 내용은 아니지만 탈경찰화. 그리고 일본에서 1차적 수사기관 경찰, 2차적 수사기관인 검사가 대등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다. 어때요?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 정말 하기 싫으면 이 OX 요것만 봐라. 몇 개 되지도 않는. 그거 지금 다 나왔잖아요. 버리지 말라니까요.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지금까지 제가 전에도 자료 만들어서 보여줬지만 제가 드린 자료에서 지금까지 다 취재됐잖아요. 안 하는 친구들 보면 막 제가 막 속이 터져요. 아니 진짜 이것만 하면 되는데. 하여튼간, 그리고 미국이 중앙집권적입니까? 이거는 분권이죠. 분권. 이거 우리 케미네 스벨 기억나시죠? 케미네 스벨. 외국인이 이건 COC 두 개니까 뭐예요? 스위스죠.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미국. 외국인이 개미가 막 올라오니까 케미네 스벨 하고 개미 막 밟는다고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개미가 막 분산된다고 그랬지. 분산형. 중앙 집권형?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든, 이건 틀리면 진짜 죽어야 돼 나한테. 죄송합니다. 죽박 맞이로 오세요. 하여튼간 그 정답 4번. 뭐 이거는 뭐 쉬운 내용이니까. 4번이 정답이고요. 91년 제정된 경찰법의 의미 평가이다.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이런 거 안 읽어도 된다고 그랬죠. 한번 봅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해서 경찰청을 내무부의 외청으로 설치했죠. 분단 국가로서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보안 경찰 업무를 우리가 안 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잘못됐죠. 이때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거 맞죠? 이 경찰위원회는
2007년에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와 같은 겁니까? 아니면 중앙경찰위원회는 이 경찰위원회의 전신입니까? 아니죠. 완전히 다른 위원회입니다. 자,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의 협조를 위해서 치안행정협의회,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91년도에 치안행정협의회가 있었는데 이게 21년도 이제 국자법이 나오게 되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더 심화된 내용들을 다루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거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런 거 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지방자치법상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다른 과목에서 이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풀었어요. 아니 그런 친구들 말고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를 얘기를 안 해줬어요. 요거는 제 교재에 없는 지문도 있고요. 그래서 있는 것도 있죠. 뭐 2번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있고 근데 이제 없는 게 뭐 다 없어요. 2번만 있는 것 같아요. 제 교재에 그죠? 음. 그래서 조금 교재만 봤다, 경찰학만 공부했다. 그러면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한번 봅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자, 이것도 이제 행정법 할 때 제가 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뭐와 뭐로 지방자치단체 장과 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뭐 이런 설명도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조례안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가 아니고 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이송하도록 돼 있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반 사항은 법령 하위 법령에서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요게 이제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나왔으니까 이제는 요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16번 법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경찰행정법의 법원이 되죠. 법규 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 규범성이 있다. 재판 규범성이 있고 맞죠? 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거는 뭐 기출이죠. 정답 3번. 17번 행정법상 신뢰 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헌법도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문제를 푸셨을 거예요. 뭐 1번, 2번, 3번 우리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다 했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뭐 4번 딱 보고 그냥 답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원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요거는 우리가 봤어요. 그쵸? 자,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 부패 방지와 청렴도에 관한 주요 정책, 인권 침해, 권한 남용 소지가 있는 규제 제도 이런 거 개선, 시도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시도지사와 협의. 요거 우리가 이런 거는 꼭 보자라고 했던 그거죠. 자, 청장과의 협의죠. 그래서 4번은 X가 되겠고요. 자, 경찰 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어렵죠. 제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한번 봅시다. 일단 이거는 모르겠다. 100만 원 이상일 경우 모르겠다. 일단 3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일단 모르겠다. 자, 2번. 이거는 나올 수 있으니 이제 좀 봐라 라고 했던 거죠. 감독자 봐주려고 할 때 부임 기간이 3개월입니까? 아니죠. 이거 숫자 바뀔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1개월 미만. 이거는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 그 다음에
징계 의결 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 위반 행위가 경합될 때는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 의결 요구 또는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몰라. 자, 징계위원회 의결이 요구된 자가 모범 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어도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의 의무 위반 행위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아, 이거 선발된 적이 있으면 봐줄 것 같긴 한데,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이걸 감경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건가? 아이씨, 모르겠어.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뭐 운 좋게 여러분들이 아이씨 뭐 안 되겠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 맞아. 몰라 이건 맞아.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2단계인가. 이건 뭐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건 50대 50 찍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인정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뭐 쉬운 내용이죠. 민의 통일 기억나시죠? 민원 2개월, 통보 사건은 1개월 내. 그리고 조사기일 3일 전, 이거 5일하고 제가 막 헷갈리지 않게끔 기억하라고 그랬죠. 징계하고 이거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사 개시 통보받았다. 어디한테? 수사기관으로부터. 그러면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맞네. 이거는 뭐 이거를 몰라도 이거 7명이야 5명 이하야 5명 이상 7명 이하야 뭐 3명이야 5명이야 모르겠어.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도 다른 걸 알기 때문에 또 찍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 3번이고 이것도 쉬운 문제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뭐 이거 다 요번에 뭐 특강하면서 다 봤던 내용들인데 이것도 빨리 넘어갈게요. 이건 해당 내용이 없죠. 과반수는 경찰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손실보상에는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근데 여기는 없습니다. 보상금에는 없어요. 이것도 기출이라서 뭐 다른 거 이거 모르더라도 요거 3번을 보고서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기출이기도 하고요. 22번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 경찰관이 수행하는 활동은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된다.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고, 자, 요것도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3번. 2번. 수집, 작성, 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로 교통의 위해 방지 제거 및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정보가 포함된다. 자, 경찰관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확인해준 자가 신분이나 처우에 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 유지 등 필요한 조치도 해야 되고요. 자, 경찰관은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 작성한 정보를 관계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1번이 되는데 요것도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져요. 근데 요건 우리가 다 봤던 내용이긴 해요. 이렇게 뭘 목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보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막 시험장까지 막 기억이 뭐 계속 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또 머리에 한계가 있는데, 그쵸?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거는요, 제가 범위 넓히지 마. 행정절차법에서 딱 봐야 될 거 있어 하면서 제가 다 해드렸잖아요. 특강으로도 하고, 그쵸? 그래서 이거 그냥 답이
뭐 3초 컷 그냥 바로 탁 나오셨을 겁니다. 이거 봤던 내용이잖아요, 우리 다. 그죠? 시험 직전에도 며칠 전에도 막 다 보고 막 그랬던 겁니다. 자, 24번. 11조의 5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요거는 이제 범죄가 어떤 것들이 있죠? 살인, 상해, 폭행, 강간, 그리고 뭐 있었죠? 강도, 그리고 가폭, 아폭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건데 요걸 물어보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게 좀 그때 닭살 돋긴 했지만, 이거 아가 강간도 살상 폭 이렇게 아가가 이 가중되는 것도 있죠. 아가가 강간도 살상해 이렇게 하기 그렇잖아요. 그죠? 폭 이렇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가가 강간도 강도죠. 강간도 살살해 뭐 이런 말인데, 살상 발음 안 되는 거죠. 살상 폭 했다고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가는 힘이 없잖아요. 강간을 어떻게 해요? 세게 못 하잖아요. 살상 폭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하시면 뭐 쉽게 기억하실 수 있죠. 아가가 강간도 살상 폭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살인, 강간, 이게 아니죠. 강간과 추행의 중, 강제 추행이 아니라 강간이죠. 그리고 아학, 아동학대, 가정폭력. 자, 그러면 감면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3개가 되겠네요. 정답 3번이 되겠고, 자, 요것도 치안감이거나 아니면 시도 청장이면 된다 해가지고 우리 훈련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수사국장님 막 이런 식으로 뭐 생활안전국장님 뭐 이거 뭐야, 해당돼 안 돼, 공개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치안감이니까 되는 거고, 경무관이면 원래는 안 되지만 시도청장이면 되죠. 이거 수업 시간에 수백 번? 수십 번? 아니 아주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경무관인데 시도청장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해당하지 않죠. 치안감이니까 해당하고. 그쵸? 정답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뭐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 자, 국가배상. 이거 김조왕금 할아버지, 이름 웃긴 할아버지 관련해가지고 우리 했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정의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설명 많이 해드렸어요. 그죠? 우리 경찰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나올 수 있다. 나왔죠? 그리고 이 차량 열쇠 관련된 거, 이것도 우리 공부한 거잖아요. 전부 다 공부한 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 이것도 개정된 거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솔직히 까놓고 요거 몰라도 요거 하나로도 그냥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이 지금은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행정법 굉장히 미친 듯이 막 늘렸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은 이제 뭐 줄였다, 뭐 자기가 제일 줄였다, 제일 많이 줄였다, 다른 데는 막 뭐 많이 한다. 뭔 소리? 지금도 많아요. 자, 하여튼간 진짜 경찰학은 경찰학답게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저는 22년 이전부터 해왔던 얘기예요.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이 범위를 늘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범위 안에서 다 나오죠. 자, 괜히 애들 고생만 시키고 그거는 좀 별로 저는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딱 할 것만 해야죠. 경찰학에 대한 어떤
그, 그 관심,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없어지게 만들어요. 경찰학으로 막 힘들게 해버려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경찰학이 얼마나 재밌는 과목인데요. 자, 하여튼 뭐 그렇고. 자, 이 재결도 그렇죠. 이것도 우리 뭐 맨날 훈련했던 거 30일 뭐 다 했던 내용들이죠. 다 다뤘던 내용들이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 요것도 굉장히 뭐 많이 했던 내용이죠. 계층제 원리에 의하면 계층이 많아질수록 업무 처리가 신속합니까? 아니죠.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자, 계층 간의 갈등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되죠. 그래서 틀렸고, 통솔범위의 원리에 의하면 계층의 수, 업무의 복잡성 및 조직 규모의 크기와 통솔 범위는 정비례 관계이다가 아니라 반비례죠. 반비례. 분업의 원리에 의하면 분업화가 안 될수록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지면, 분업이 많이 될수록 어려워지죠. 과도한 분업 같은 것들. 그쵸? 자, 그래서 이 뭐 1번, 2번, 3번이 틀렸기 때문에 뭐 정답은 뭐 4번으로 뭐 또 쉽게 고르셨을 것 같고요. 자, 29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이것도 제가 막 많이 설명드렸어요. 계급제, 직위분류제. 자, 그리고 전문 직업. 자, 뭐 이런 것들 다 전문 직업화 뭐 이런 것들 다 연결해서 막 다 설명도 해드리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 막 그림까지 그려드리면서 했던 내용들이죠. 자, 계급제는 사람 중심의 분류 방법 맞죠? 자, 널리 일반적인 교양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신분부 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기 때문에 뭐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이고 신축적인 대응 역량을 가질 수 있겠죠. 여러 가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자, 일반 행정가 양성에 유리한 제도죠. 자,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이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돼서 행정의 전문화에 유용하지만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아니죠. 이거 직무기술서 작성해가지고 여기에 딱 필요한 사람을 채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권한과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쵸? 그래서 불명확하다. 이게 잘못됐고,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 방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배치가 자유롭지 않으나 자유롭죠.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충원 방식으로 공무원의 인사 배치가 자유롭다. 이게 지금 반대로 해놨습니다.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 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직무 분석을 통해서 부서 간, 기관 간 협조 및 조정이 용이하다. 자, 그런데 보세요. 부서 간, 기관 간 이렇게 협조가 용이한 거는 어디예요? 계급제죠. 그래서 지금 이게 기억 요거 하나 빼고 다 틀렸습니다. 옳은 거 찾는 거니까 1번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30번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위에서 상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고, X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부지런하고 책임성 자율성 발휘한다. 이거는 뭡니까? Y 이론이 그렇죠. 자, 그리고 3번 동기부여 과정의 과정 이론에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브룸의 기대 이론,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 등이 있다. 이게 답이죠. 쉽죠. 그리고 엘더퍼 같은 경우에도 ERG 이론 기억나시죠? 엘더퍼의 ERG 이론. 자, 생존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 생존의 욕구, 성장 욕구, 관계의 욕구. 자, 이거 해설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게 성장 욕구가 아니라 관계의 욕구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생존은 이제 존재의 욕구입니다. 존재 같은 말이에요. 자, 같은 말이고 관계의 욕구, 성장의 욕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해설 수정합니다. 이거 똑같은 걸 두 번 넣어버렸네요. 자, 31번. 자,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 집행 내용과 책임이 명확하며 인건비, 경직석, 경비에 용이하다. 옳은 내용이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자원 배분의 합리성과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고 재량이 있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 행정기관 활동을 이해하기가 쉽다.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이 예산액. 이니까. 자, 기획 예산 제도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이것도 다 설명드렸죠. 자원 배분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한다.
자, 일문법 예산제도는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령이 아니라 이것도 기출이죠. 이거 고전이죠. 고전. 입법부죠. 입법부. 국회. 자,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무원 장기 근속 유도함으로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에 유지하는 데 유리하겠죠. 옳은 내용. 자, 공무원의 환경 변화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 집단화될 우려가 있죠. 연령 등을 대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못하죠. 나이에 걸려서. 공무원 임용의 기회 균등이 제약될 수 있고, 강력한 신분 보장으로 공무원에 대한 행정 통제와 책임 확보가 용이하다. 이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자, 이 해설 한번 보세요. 강력한 신분 보장은 행정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장점은 있지만 동시에 보수화나 특권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외부 통제와 책임 확보를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찰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경찰청장의 훈련권과 국회 예산심의권은 사전 통제이며 내부 통제에 해당한다. 자, 경찰청의 훈련권은 뭡니까? 사후 통제죠. 훈련권은 이거 빼줘야 되겠네요. 예산심의권은 사전 통제. 자, 요렇게 합시다. 요거 밑에 있는 걸 그냥 봅시다. 자, 정리해 놓은 거. 훈련권은 사후 통제, 그리고 내부 통제입니다. 예산심의권은 사전 통제이면서 외부 통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총포 도검. 자, 요것도 중간에 막 그 결격 사유라든지 이런 거 버려라. 그쵸? 그런데 요건 나올 수 있다. 요걸로도 맞출 수 있다. 뭐? 도착지? 발송지. 요거 제가 탁 집어드렸죠. 그대로 나왔죠. 자, 그래서 요게 X가 되겠고, 뭐 다른 거 모르셔도 요거 하나로 그냥 바로 찍으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범죄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 다 포함하고 직계, 친족, 형제자매를 다 포함합니다. 자, 구조금은 유족 구조금, 장애 구조금, 중상해 구조금으로 구분이 되고요. 범죄 행위 당시 구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사촌이 있는 친족인 경우에 그 구조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구조 피해자가 과도한 폭행 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 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면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부 구조금을 그냥 아예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관련 내용 집어넣어놨고, 자, 교재에서도 뭐 이거 밑줄 다 쳐놨던 내용들이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아동학대 행위자, 뭐 이거 뭐 다 봤던 내용들이죠. 자, 하나 탁 집어 봅시다. 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법경찰이 응급조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 했을 때는 어때요? 우리한테 해 없이 알려줘야 됩니다. 왜? 시간이 있잖아. 시간이. 자, 그래서 10일이네. 이게 아니라 지체 없이 우리한테 알려줘야 우리가 임시 조치를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비상업무규칙. 자, 이것도 너무 쉽죠. 작전 경력을 동원하고 별도의 경력 동원 없이잖아요. 그죠? 지휘관과 참모도 그냥 비상 역량만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잘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소구혈, 이거는 이제 법상. 근데 이제 령으로 내려오면 경찰, 군수, 경호. 경찰이 군수 경호한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얘네들은 뭐예요? 법정 긴급 자동차. 자, 이게 조금 잘리는 것 같은데, 자, 법정 긴급 자동차입니다. 군수 여기다 쓸게요. 경호. 법에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자신들의 임무를 하고 있으면 그냥 긴급 자동차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 빼고는 나머지는
시도청장이 지정을 해야만, 얘가 신청하면 지정을 해주죠. 그래야만 긴급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 차, 군 유도하는 차들 있죠. 수사에 이용되는 거. 경은 뭡니까? 경호. 호는 뭐예요? 호송. 호송 어떤 놈들? 범죄자들. 뭐 소년원, 교도소 막 이거 호송하는 거. 이거 쉽게 풀잖아요. 자, 경찰용 자동차 범죄수사 교통사고 이게 뭐예요? 이거는 법정 긴급 자동차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 찾으라고 했으니까, 지정하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암기한 거 말고 다른 걸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방경무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 예방을, 이거 없잖아. 도로 관리를 위해서, 이것도 없잖아. 교도소의 자동차 중 수용자의 호송을 위해서, 이거 맞잖아. 법정. 맞는 거 앞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자, 국내 유인에 대해서 경호잖아요. 경호. 이것도. 그러면 요거죠. 요거. 우리가 암기한 거 기억, 리을, 미음 빼고 니은 디귿.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뭐 굉장히 쉽게 푸셨을 거고, 이거 뭐 우리 열심히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기본서에도 막 색깔 다르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좀 봐라. 봐라가 아니라 암기시켰죠. 우리 뭐까지 했습니까? 이거 환부 유혈까지 했죠. 준 긴급 자동차. 환부 유혈 기억나시죠? 자, 북한 이탈, 이것도 하여튼간 뭐 연결돼 있으면 국가 안전보장이면 무조건 누구? 국정원장이 보호 여부 결정. 이것도.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고. 자, 범죄인 인도법. 요것도 틀리면 죽는 거죠. 우리 했죠? 대한민국 그 인도 범죄 뭐 기억나시죠? 인도 범죄에 관하여 뭐 대한민국 법원에서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일단 뭐 1번은 그렇다 치고, 자, 대한민국 청구의 법률에 따라 인도 범죄가 사무장 3년 아니잖아. 1년이죠. 자, 1년 이상. 자, 인도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고. 자, 이건 옳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인도 범죄에 관하여 제3국에서 뭔가 핀트 나갔죠? 그럼 뭐야 이거는? 아니할 수 있다고 해야지. 이거는 임의적이 됐잖아요. 그죠? 인도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거는 필요적이고. 이거 딱 집어가지고 제가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 그거죠. 그리고 2번도 우리 했던 거고. 자, 장기 1년 이상이죠. 1년 이상.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정말 개쉬움. 총평 한마디로 개쉬움.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다음 시험이 또 어려울 거냐? 이 정도 그냥 맞춰갈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난이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작년부터 그 1차부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누가 관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문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막 아무도 모르는 그런 문제 내버리면 찍기 시험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부한 사람도 점수가 낮고 운에 맡겨야 되고,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운에 맡겨야 되고, 그럼 공부 안 한 사람이 합격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뭐 쉬우면 뭐 큰일 납니까? 문제가 쉬우면? 문제가 이렇게 그 평이하게 나오면 큰일 나냐고요. 아니죠. 공부한 놈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 덜 하신 분들은 그래도 모르는 게 있어요. 못 맞춰요. 그럼 먼저 공부 열심히 많이 한 친구들이 먼저 들어가야지. 다 찍게 만들어가지고 공부 얼마 하지도 않은 친구들이 잘 찍어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요즘 출제 진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거고요. 자, 하여튼 뭐 우리 시험은 그렇다. 시험은 그런데, 자, 요번에 지금 이 해설 강의를 지금까지 본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는 내년을 이제 준비하는 친구가 되겠죠. 이 친구들은 9월 8일 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2시에. 오후 2시죠. 라이브로 할 거니까요.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
그 질문하시면은요. 제가 이제 말씀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이 개개인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이 친구한테 다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한테 맞을 수 있어요. 이 친구한테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 완전히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얘기하면 자기한테 맞다면 사용하고 아니면 좀 보완을 해서 사용하고 안 맞으면 개인 상담 요청해가지고 딱 자기한테 맞는 특화된 공부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 방법들을 각각에 맞춰서 어떤 그 상황에 각각의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상황들에 맞춰서 여러 대안들을 제안을 하겠죠.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 25년 2차 뭐 총평이라든지 해설은 요걸로 마치고요. 우리 9월 8일 날 2시에 라이브로 진행하는 경찰학 공부 방법, 공부 접근법, 앞으로 시험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리고 제 커리에서 어떤 것들을 진행할 건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언제라고요? 9월 8일 2시입니다. 자, 2시 잊지 마시고 꼭 오셔서 좋은 어떤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다면 만드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